청취자님 혹시 그 주말 밤에 넷플릭스 리스트 막 하염없이 내리시거나 아니면 서점 매대 앞에서 계속 서성이실 때 있죠. 네, 그러다가 그 잿빛 하늘이랑 앙상한 자작나무 그리고 막 끝없이 펼쳐진 눈 덮인 북유럽 풍경이 나오는 범죄 수서물에 홀린 듯이 빠져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밤을 꼬박 세워보셨을 겁니다. 화면이나 책장 너머로 전해지는 그 차갑고 잔혹한 분위기? 근데 그게 참 묘하게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 특유의 매력이 확실히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낱낱이 파헤쳐볼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가 바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장르 노르딕 누아르입니다. 네, 정말 매혹적인 세계죠. 오늘 이 세계를 완벽하게 회보해 보려고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출처를 나란히 펼쳐두었습니다. 어떤 자료들인가요? 첫 번째는 한국 스칸디나비아 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노르딕 누아르 속 여성의 역할 변화라는 꽤 묵직한 학술 논문이고요. 네, 흥미롭네요. 두 번째는 이 차가운 세계에 이미 완전 흠뻑 빠져 있는 분들이죠. 한국의 추리소설 마니아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그 추리소설 마이너 갤러리에서 발췌한 아주 생생한 실전 독서 가이드입니다. 아, 이론과 실전의 조합이네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두 자료를 통해서 피가 낭자하는 단순한 범죄 오락물을 넘어서 이 장르덕 어떻게 북유럽 사회의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지 파고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젠더 역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도 같이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통찰을 바탕으로 청취자님이 당장 오늘 밤 대체 어떤 작가의 어떤 책부터 펼쳐야 가장 완벽하게 입문할 수 있는지 그 최적의 지름길까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추리소설이라고 하면 기대하는 어떤 전형적인 그림이 있잖아요. 영국식 저택의 닫힌 방, 밀실 살인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누군가 쓰러져 있고 코수염을 멋지게 기른 천재 탐정이 등장해서 자, 내 회색 뇌세포가 범인을 찾아냈어 하면서 아주 우아하게 수수께끼를 푸는 방식이요. 맞아요. 에거서 크리스티 소설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노르딕 누아르의 세계에는 그런 초인적인 천재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인공들을 보면 다들 막 불면증에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잖아요. 네, 과거의 끔찍한 실수 때문에 매일 고통받고 맨날 밤샘 수사하느라 가족이랑은 이혼 위기인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결함투성이인 직장인 형사들이죠. 아, 그 형사들의 눅눅한 피로감이 책 읽는 내내 진짜 고스란히 전해진다니까요. 이들은 천재적인 직관이 아니라 동료들이랑 낡은 차 타고 눈길을 헤치면서 발로 뛰고 탐문하는 그 지루한 노동으로 사건을 해결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님들이 이 장르의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논문을 보니까 이 장르가 애초에 탄생할 때부터 그런 극사실주의적인 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죠. 노르딕 누아르의 시초로 불리는 작품이 1965년에 스웨덴의 마이 쉐발과 페레 발레 커플이 쓴 로제나라는 소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두 작가가 단순히 베스트셀러 써서 돈 벌어보겠다고 범죄물을 기획한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의도였나요? 우리가 흔히 1960년대 스웨덴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잖아요. 네, 거의 유토피아 같은 이미지죠. 그런데 이 작가들은 그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꿰뚫어 본 겁니다. 빈곤이나 소외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네, 거대한 복지 시스템이 굴러가는 동안 그 사각지대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노동계급의 현실, 그리고 이웃이 죽어가도 모르는 지독한 개인주의와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고발하고 싶었던 거죠. 아, 그래서 범죄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온 거군요. 가장 자극적이고 대중적인 형식을 통해서 스웨덴 사회의 위선을 낱낱이 해부한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가 오작동했을 때 벌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걸 보여준 거죠. 와, 1965년에 이미 그런 사회학적 접근을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선구적이었죠. 근데 이번 2023년 논문에서 이 역사를 추적하면서 아주 기발한 테스트를 하나 적용했더라고요. 청취자님도 영화 비평 같은 데서 백델 테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작품 속 성평등 지수를 가늠하는 아주 유명한 테스트죠. 이름 있는 여성 캐릭터가 2명 이상 나와서 남자 이야기 말고 다른 주제로 대화하는가 이거잖아요. 이 아주 단순한 테스트를 북유럽 최고 권위상인 유리열세상 수상작 15편이랑 아까 말씀하신 로제나의 들이밀어 본 거예요. 결과가 어땠나요? 기준이 낮아서 다 통과할 줄 알았는데 초기작들 성적표가 완전 처참했습니다. 1965년작 로제나를 보면요. 로제나라는 여성은 오직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으로만 등장합니다. 이름 없는 시신이요. 아, 살아있는 캐릭터로 나오는 게 아니군요. 네,
사건을 파헤치는 수사관들은 전원 남성이고 그들의 시선으로만 죽은 여성의 삶이 파편적으로 재구성될 뿐이죠. 그러면 그 노르딕 누아르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요네스부의 작품은 어떤가요? 1998년에 나온 박쥐라는 첫 작품이요. 놀랍게도 그 기념비적인 작품조차 bechdel 테스트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나오나요? 나오긴 합니다. 서로 대화도 나누고요. 하지만 그 대화 내용이 오로지 남성 연쇄살인마의 잔혹함이나 남성 수사관의 행보에만 철저히 맞춰져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들이 독자적인 서사 없이 그냥 남성 중심 사건을 위한 도구로만 쓰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테스트 결과도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대 작품들, 특히 최근 수상작들은 이걸 아주 가뿐하게 통과하더라고요. 단순히 여성 캐릭터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죠. 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마이크를 쥔 사람, 즉 화자의 권력 자체가 완전히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사건을 보는 창구가 남성 형사 한 명뿐이었잖아요. 2000년대 이후 장르가 성숙해지면서 일어난 혁신이 바로 다중화자의 도입입니다. 이제 독자가 형사 어깨너머로만 사건을 보는 게 아닌군요. 네, 가해자의 뒤틀린 내명이 직접 서술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피해자의 관점이 소설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현장에 형사가 도착해서 시신 내려다보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사건 전에 피해자가 어떤 일상을 살았고 어떤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에 시달렸으며 가해자와 어떤 미묘한 권력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가 입체적으로 서술됩니다. 범죄를 그냥 풀어야 할 퍼즐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드라마로 격상시킨 거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서술 방식의 변화를 이끈 강력한 동력이 작가진의 성비 변화라는 점도 논문에서 짚어주더라고요. 유리열 세상 초기 23년 동안 여성 수상자가 단 3명뿐이었습니다. 턱수염 덥수룩한 남성 작가들이 장르 규칙을 독점하던 시절이었죠. 네, 근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6년 연속으로 여성 작가들이 이 거대한 상을 휩쓸어 버렸잖아요. 마이크를 쥐고 이야기를 빚어내는 창조자의 성별이 바뀌니까 앵글도 인물들의 숨소리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범죄의 본질을 파고드는 시선이 훨씬 다각화된 거군요. 작가들의 시선이 넓어지면서 소설 속 범죄 양상이 현실 통계랑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통계 보니까 진짜 뼈 아프던데요. 논문이 분석한 수상작 등 16편에 등장하는 남성 가해자가 25명일 때 여성 가해자는 단 4명이었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최고 수준의 성평등을 이룩했다고 자부하지만 살인 같은 극단적 물리적 폭력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남성이 주체라는 현실을 거울처럼 비추는 겁니다. 근데 범죄 주체도 중요하지만 그 칼끝이 누구를 향하는가, 즉 피해자 분석 결과가 훨씬 더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맥락이 피해자 성별에 따라 완전히 양극화된다는 게 소름 돋는 지점이죠.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성인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를 추려보면 마약 거래 이권 다툼이거나 조직의 비밀을 발설하려다 입막음을 당하거나 정당 방위의 결과 등 철저히 인과관계와 이유가 있는 죽음이 대부분입니다. 평범한 남성이 밤길 걷다가 무차별적으로 표적이 되는 묘사는 거의 없다는 거군요. 반면에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의 왜곡된 욕망 때문에 무차별적인 표적이 되는 피해자는 언제나 여성, 어린이, 이민자, 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논문에 직접 인용된 사냥개자리라는 소설의 한 구절이 진짜 그 공포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는 단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다. 한 명 한 명을 선별에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모두가 젊은 여성이었다. 시선 자체가 이미 폭력적이죠. 살인마들이 우발적으로 해치는 게 아니라 반역할 힘이 없고 목소리 작은 이들을 철저히 계산해서 사냥한다는 게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끊임없이 희생당하던 여성 캐릭터의 뻔한 운명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전환점이 2006년에 등장하죠. 아, 스티글 라레손의 밀레니엄 시리즈,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넘게 팔린 그 전설적인 작품이요. 네, 이 작품이 낡은 장르적 관습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중심에 리스페트 살란데르라는 역대급 캐릭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전까지 여성은 무력한 희생양이거나 형사 뒤에서 벌벌 떠는 목격자 정도였죠. 리스베트는 국가 시스템에 짓밟힌 명백한 피해자로 출발하지만 절대 구원을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천재적인 해킹 실력으로 가해자 민낯을 까발리고 쇠지렛대 들고 직접 물리적인 응징을 가하면서 스스로 복수자이자 새로운 가해자의 위치로 올라섭니다. 와, 늙은 남성 형사가 젊은 여성 시신 보면서 연민 느끼고 복수해준다는 그 오랜 공식을 완전히 폐기 처분해버렸네요.
위스베터는 공권력이 약자를 보호 못할 때 개인이 어떻게 정의를 쟁취하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안티히어로입니다. 여성이 서사 중심에서 피해자와 해결자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한 거죠. 노르딕 노아르가 시대 변화를 얼마나 민감하게 흡수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장르의 무거운 사회학적 메시지를 짚어봤는데 사실 청취자님, 이 장르의 진짜 치명적인 무기는 밤새워서 책을 읽게 만드는 엄청난 흡인력이잖아요. 한번 펼치면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당장 서점 가서 요 네스베 책 사려고 보면 기본이 500페이지 넘어가는 벽돌책에 발음도 어려운 스칸디나비아 이름들이 난무하는 10권짜리 시리즈예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진입장벽이 좀 높긴 합니다. 여기서 그 추리소설 마이너 갤러리의 치열한 토론에서 건져 올린 두 번째 출처의 실전 가이드가 빛을 발할 차례입니다. 이후 네스베의 해리 홀레 시리즈 입문법이죠. 마니아들 사이에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출간 순서대로 정주행하기입니다. 1997년작 박쥐부터 바퀴벌레, 레드브레스트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요. 네, 주인공 해리의 20년치 인생 궤적을 빠짐없이 따라갈 수 있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백델 테스트 이야기할 때 첫 작품 박쥐가 그거 통과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작가의 촘촘한 트릭이나 어두운 미학이 완전히 무르익기 전이라면서요. 분량도 엄청난데 초반부에서 지루함 느끼고 하차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커뮤니티 유저들이 압도적으로 추천하고 저희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리즈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스노우맨부터 과감하게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간부터 읽는 거 좀 찝찝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팬들이 이걸 최고 입문작으로 꼽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노우맨은 전작을 하나도 안 읽고 봐도 연쇄살인마와의 두뇌 싸움 자체만으로 완벽한 기승전결을 선사하는 단독 스릴러거든요. 갤러리에서 어떤 팬이 남긴 조언이 정답이더라고요. 이후 후속작들에서 해리라는 형사가 겪는 처절한 심리적 붕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스노우맨이 완벽한 프리퀄이자 시작점이라는 거죠.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스노우맨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배신과 상처가 이후 레오파드나 팬텀 같은 걸작들의 심리적 토대가 되니까요. 초기작들은 과감히 건너뛰고 나중에 번외편처럼 읽어도 본편 흐름 즐기는 데는 전혀 무리 없다는 꿀팁도 있었습니다. 스노우맨을 기점으로 장르의 정수를 가장 빠르고 강렬하게 주입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눈 덮인 차가운 북유럽 숲을 거닐며 노르딕 누아르가 단순한 오락물을 넘어 어떤 사회학적 의미를 지니는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복지사회 이면의 비명도 듣고 젠더 역할의 진화도 확인했죠. 결함투성의 인간들이 어떻게 거대한 악 속에서 비틀거리며 나아가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거울이기도 하고요. 오늘 밤 당장 방에 불 끄고 스탠드 하나만 켠 채로 조용히 스노우맨 첫 페이지 펼쳐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 서늘한 매력에 단숨에 사로잡히실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의 분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 그게 이 장르의 본질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머릿속에 맴돌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며 인사드릴게요. 노르딕 노아르가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특유의 숨겨진 불안을 끄집어내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렇다면 2026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가장 깊고 서늘한 불안을 파고드는 새로운 범죄 소설이 탄생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AI 시대의 단절이나 이런 걸 다루게 될까요? 그 새로운 세계의 탐정은 어떤 결함을 안고 살아가는 누구이며 또 누구의 목소리가 억눌린 희생자로 남겨지게 될까요? 그 흥미로운 상상의 세계를 청취자님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끝내주는 지적 탐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